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딱 30장으로 줄이기.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루 만에 합격했던 그 자료 그대로 총정리 요약을 해볼 건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방학 개론과 화기 취급 감독까지 한 번에 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라고 함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하면서 그때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불 지피면 따뜻하게 열도 내고 환하게 빛도 내뿜잖아요. 그걸 연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 있고 얘랑 결합해서 산화 반응을 내는 산소가 있을 것이고 이 둘이 뭉치는 걸 물질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점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불이 붙도록 하는 활용 점정인 점화 에너지를 톡 떨어뜨려주면 연소가 이루어져서 이 셋을 묶어서 연소의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연소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걸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얘까지 포함시키면 연소의 4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에 가연 물질, 불에 잘 타는 착한 물질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20이 내는 20대만 때려도 불이 붙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1000이 내는 1000대나 때려야 열받아 하니까 그 때리는 나도 힘 빠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큰 애들은 불을 붙이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하고요. 열 전도도는 내가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열을 쉽게 빠르게 뺏기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열 전도도가 커버리면 그만큼 많이 쉽게 빠르게 열을 뺏겨버리니까 내가 써야 할 열을 다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열을 안 뺏겨야 되니까 열 전도도가 작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산소는 연소의 3요소에 껴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당연히 이 산소랑 친하면 친할수록 더 불이 잘 붙겠죠. 그래서 산소 친화력은 커야 하고 연소열, 연소하면서 내뿜는 열도 클수록 더 많이 태워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표 면적은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한 근을 그 덩어리째로 굽는 것보다 조각조각 잘라서 구우면 더 빨리 구울 수 있죠. 또는 통나무째로 태우는 것보다 대패밥 형식으로 조각조각 갈아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게 훨씬 불이 잘 붙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덩어리진 형태를 짧게 잘라서 흩뿌려 놓는 거, 흩뿌려진 그 면적을 비표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럼 당연히 그 비표 면적이 클수록 산소 친화력도 좋아지고 불이 더 잘 붙을 테니까 비표 면적도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 당연하죠. 건조할수록 불이 잘 붙으니까 건조도는 높아야 한다. 이렇게 가연 물질의 조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반대되는 불이 잘 안 붙는 애들이죠. 이런 불연 물질들을 정리해 놨는데 불활성 기체라고 해서 아예 산소랑 어울려 놀지를 않는 애들 헬네곤, 크크라돈이라고 써놨는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이름만 딱 들어도 어마무시한 애들. 우리 연소 모범생인 산소랑은 딱 이름만 봐도 안 어울릴 것 같은 날라리들. 얘네를 줄여서 헬네곤 크크라돈이라고 부를 텐데 얘네는 불활성 기체라서 연소하지 않는다. 불활성 기체는 헬네곤 크크라돈. 그 다음 완전 산화물. 얘네를 쪼갤 대로 쪼갰을 때 이미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어서 뭐 별 반응도 없고 뜨뜻미지근한 애들. 이런 완전 산화물이라서 불연물질인 애들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소와 질소 산화물은 산소랑 만나면 열을 오히려 뺏어가 버리는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흡혈귀 하면 피를 빨아먹는 애들이죠. 그것처럼 아우 열불나 하고 화 좀 막 내보려고 하는데 질소나 질소 산화물이 있어버리면 내 열을 빨아먹어버리는 흡열 반응을 해버린다. 그럼 내가 쓸 열불이 없어져 버리니까 불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물질들이 왜 불연 물질인지까지 쭉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연소의 3요소 중에 산소가 있었죠. 근데 이 산소는 뭐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굳이 적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포함되어 있어서 공기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놓여 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산화성 물질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산소를 품고 있는 물질들이니까 당연히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품고 있던 산소를 내뿜어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에는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있다. 1류, 6류. 얘네는 나중에 위험물 얘기할 때 또 볼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서 점화 에너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연소의 3요소 얘기하면서 가연성 물질이랑 산소가 만나서 물질 조건이 이루어지고 산화하고 있을 때 활용점정으로 이 점화 에너지가 탁 떨어지면 연소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 점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 둔 건데요. 화염, 당연하죠. 이 자체로 불씨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도 가연성 혼합기체, 이미 뭐 불이 붙으라고 공기랑 가연성 기체랑 섞여 있는 그런 혼합 기체는 확실하게 불을 붙인다. 그다음 열면이라고 하는 이미 열받아 있는 어떤 표면에 닿아서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대신에 그 열면의 면적이 커야 한대요. 그 일례로 담뱃불만으로는 불을 붙이기 어려운 게 그 담뱃불은 면적이 작아서 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열면은 표면적의 크기가 커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급 중에서 점화 에너지로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게 이 자연발화 5총사죠. 분해열, 산화열, 발효열, 흡착열, 중합열이라고 하는 이 5총사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점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인데 이 각각의 무슨 열에 해당하는 것에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요거를 막 섞어놓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기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따로 외우기 꿀팁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번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종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로 자연발화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분해, 산화, 발효, 흡착, 중합이 아닌 다른 거를 넣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산화열의 목탄 이런 식으로 섞어서 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연소의 4요소에 해당하는 연소가 지속되는 성질, 연쇄 반응입니다. 여러분 야인시대 아시죠? 이 연소라는 거는요 아주 치열한 그들만의 세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개만 있어도 연소가 된다 했던 노장들 3요소 있었죠. 가연물, 산소, 점화 에너지 이 셋이 원래 이 연소의 세계를 꽉 잡고 있던 노장들이었고요. 이 깡패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연소를 한 해 만에 막 태워먹고 그러면서 이런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 나뉘어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된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불안정한 시기에 태어난 신생 깡패죠. 그래서 이 라디칼은 막 주변의 분자들을 공격하고 다니면서 몸을 막 2배로 불려요. 그렇게 라디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 신생 깡패 라디칼이 군단을 만들어가는 게 연쇄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3요소 노장들이 꽉 잡고 있는 판에 얘네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어떡하겠어요? 퍼포먼스를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은요. 화염 연소를 주도합니다. 한마디로 불길이 막 나는 그런 화염이 발생하는 화염 연소에서 판을 치고 꽉 잡고 있는 게 연쇄 반응이니까 그럼 반대로 이러한 화염 연소를 꺼트리려면 이 라디칼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라디칼이 판을 쳐서 만든 연쇄 반응이 주도하는 화염 연소에는 라디칼 자체를 흡착해서 제거해버리는 억제 소화가 잘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반대로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표면 연소 또는 무염 연소라고 하는 화재에서는 이러한 억제 소화는 효과가 없다. 이것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소 범위라는 게 있어요.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물질 조건을 이뤘을 때 점화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산소와 가연성 물질이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산소는 최소 14에서 15% 정도는 있어줘야 한다. 그걸 바로 한계 산소 농도라고 합니다. 이 한계 산소 농도를 다시 말하면 산소의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연소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소는 최소 15% 이상은 있어줘야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연소 범위는 어떤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했을 때 이것도 어느 적정 농도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소 하한계보다 농도가 옅어지거나 연소 상한계보다 농도가 짙어지면 오히려 불이 안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연소 범위,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는 각각의 물질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게 표로 막 어렵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 범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휘발유의 연소 범위를 고르시오 이렇게 해놓고 보기를 1.2에서 7.6을 안 주고 뭐 7, 8, 9, 10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소 범위의 하한계인 1.2부터 상한계인 7.6 사이에 있는 건 7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고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소 범위가 가장 큰 물질을 찾으라고 하면서 보기에 물질들을 나열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각각의 물질별로 연소 범위를 정확하게 다 외우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 어떤 물질이 있었지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수월하도록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연소의 형태인데요. 고체, 액체, 기체가 각각 어떤 식으로 타는지, 어떤 형태로 타는지를 나타낸 거죠. 먼저 고체는요, 가장 흔한 게 분해 연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목재가 타는 거 생각해 보시면 걔네가 타면서 막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분해되면서 재를 남기고 타죠. 이렇게 종이나 목재, 석탄 이런 것들처럼 타면서 조각조각 분해되는 고체는 열 분해를 한다. 그래서 이런 고체 물질이 열을 받아서 걔네가 열 분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요. 가연성 증기를 내뿜는다. 이거를 분해 연소라고 합니다. 분해 연소의 핵심 키워드는 열 분해를 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내뿜는다. 그 다음 증발연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증발연소하는 고체에는 양초가 있습니다. 양초는 뭔가 조각조각 분해되는 게 아니라 녹아서 흘러내리죠. 다시 말해서 융해, 녹아내리는 형태로 연소하는데 이때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양초나 어떤 플라스틱처럼 타면서 녹아내리는 융해되는 고체의 연소 형태를 증발연소라고 하고 그때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표면 연소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무염연소, 자결연소라고도 합니다. 이 무염연소는 어디서 봤죠? 좀 전에 라디칼, 그 신생 깡패 얘기하면서 라디칼과 이 연쇄 반응은 화염을 동반하는 화염연소를 주도하기 때문에 화염이 없는 무염연소에서는 억제소하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화염을 내지 않고 고체의 표면에서 지글지글 빨갛게 자결하고 있다고 해서 자결연소라고도 하고 화염이 없으니까 무염연소 또는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표면연소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숯 생각하시면 바로 연상이 되죠. 장작을 태우는 거랑 숯을 태우는 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냥 목재, 장작은 아까 분해 연소하면서 불길을 막 내면서 화염 연소하지만 숯은 불이 막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표면이 빨갛게 익으면서 지글지글 타잖아요. 무염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숯이나 목재의 말기 연소, 거의 뭐 다 탄 나무니까 숯이나 다름이 없죠. 또는 뭐 마그네슘도 그렇대요. 이런 애들은 화염 없이 표면이 익어서 무염 연소하는데 이때 그 익어있는 고체의 표면이 돌아다니고 있는 산소랑 직접 반응을 해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직접 반응을 하냐면 얘네는 가연성 증기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 태울 만큼 태우고 남은 말기의 목재를 생각해보면요. 얘가 처음에는 막 화염을 내면서 격렬하게 증기도 내뿜고 했겠지만 탈 만큼 타서 다 짜냈는데 더 이상 내뿜을 수 있는 가연성 증기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없으니까 이 표면에 남아있는 열기랑 산소랑 직접 반응해서 연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무염연소의 형태에서는 라디칼이 발생하지 않아서 연쇄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억제소화도 효과가 없다고 했죠. 이 무염연소, 자결연소 또는 표면연소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고체의 연소 마지막 자기연소가 있습니다. 맨 처음 분해연소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내뿜는다고 했죠. 이 자기연소를 하는 물질은 열분해를 통해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건 동일한데 이미 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산소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연소하는 것을 자기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 쉽죠. 내가 산소를 갖고 있어서 열분해하면서 가연성 증기랑 산소를 동시에 내뿜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의 산소나 공기가 유입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는 제5류 위험물이나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얘네들은 폭발적인 연소를 하는 게 특징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해연소, 증발연소, 표면연소, 자기연소 이 네 가지 부류가 고체의 연소 형태였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나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액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열에 의해서 액체는 대부분 증발하죠. 그렇게 증발하면서 또 가연성 증기를 만든다. 기체가 되잖아요. 그 기체가 공기랑 혼합되면서 연소 범위 농도가 만들어지면 연소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유류들, 뭐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 같은 액체가 열을 받으면 증발하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증기, 기체가 되고 그 기체가 공기랑 혼합되면 연소 범위 농도를 만들면서
그 연소범위 농도가 만들어졌을 때 불이 붙는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케이스가 아닌 특수한 액체가 이제 글리세린이나 중유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한마디로 덩어리가 좀 큰 액체들이라서 얘네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가볍게 바로바로 증발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고체가 그랬던 것처럼 열을 받으면 좀 더 작은 분자로 그 덩어리가 조각조각 분해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네는 특수하게 열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가연성 증기가 되고 연소한다. 그래서 흔치 않지만 글리세린과 중유는 액체지만 분해 연소한다. 이게 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연소 형태 중에서 출제 비중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기체의 연소 형태인데 이것도 뭐 너무 쉽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고체든 액체든 얘네가 열받아서 가연성 증기를 만들면 그 기체가 자기 혼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공기랑 혼합이 돼서 섞이면 연소 범위를 만들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연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체의 연소는 결국 그 가연성 증기, 가연성 기체가 공기랑 어떻게 섞이느냐 그걸 두 개로 나눈 건데 그럼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기네가 알아서 흘러가서 섞였거나 아니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섞었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냥 그 기체가 알아서 흘러가다가 공기랑 섞이는 걸 확산연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죠. 기체가 확산, 흘러가서 공기랑 만나고 그때 일정한 연소 범위 농도가 만들어져서 불이 붙는 거 그거를 확산연소라고 한다. 그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체를 섞어서 쓰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가스죠, 가스. 어디서든 손쉽게 불 붙이려고 가스 만들잖아요. 이렇게 가연성 기체랑 공기를 불이 바로 붙을 수 있게끔 연소 범위 농도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통 안에다가 미리 섞어 놓은 거. 그러면 노즐을 통해서 바로 그 혼합기를 쏴서 불만 탁 붙이면 바로 연소할 수 있겠죠. 그걸 예혼합 연소라고 합니다. 예습할 때 쓰는 그 미리 예를 써서 미리 섞어놨다 해서 예혼합 연소. 자, 그럼 얘네들은 확산연소 애들처럼 자기네가 막 흘러가다가 우연히 연소범위 농도를 만든 게 아니고 철저한 계산대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소할 때도 엘리트답게 완전 연소에 가까운 불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건 얘네가 뭘 태우면서 그때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나 이런 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 불도 뭔가 불안정하게 타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는 불꽃의 색깔이 누런 황색이나 빨간 적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깥에서 뭐 아무렇게나 불을 붙이면 빨갛고 누런 불길이 치솟죠. 이게 산소 공급 같은 게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인데요. 예혼합 연소,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서 키운 가스 같은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탁 켜거나 토치 같은 걸로 쏴보면 불 색깔이 어떻죠? 막 파랗고 하얀 빛이 나죠. 완전 연소에 가까울수록 불꽃은 파란색을 띈다. 그 말은 인간이 아주 완벽하게 계산해서 그 연소 범위 농도를 완벽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산소의 양도 일정하고 그런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서 불꽃도 파란 불꽃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혼합 연소로 만들어진 불꽃도 당연히 영롱한 파란빛이나 백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로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연소 범위 내의 농도로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된 혼합기에 의해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혼합 연소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넣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예혼합 연소를 할 때 불꽃의 색깔은 황적색이다. 이렇게 틀린 것 찾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 용어들이 각각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그림으로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어떤 물질에 불이 붙으려면 얘가 뜨거워지면서 불이 붙겠죠.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한 번에 불이 확 붙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근원 점화원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불씨를 대고 있을 때 얘네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온도까지 뜨거워져서 불이 붙겠죠. 바로 그렇게 외부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안착하는 착화가 이루어지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인이 끌 인을 써서 불을 끌어들이는 바로 그 최저 온도, 인화가 이루어지는 가연물의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반드시 외부의 에너지,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화점은 몇 도부터 불이 붙을 수 있느냐이니까 어떤 물질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요. 액체가 증발하면서 어떤 연소 범위를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연소 하한계가 이 인화점이 되겠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그 다음 이렇게 인화점에서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을 때 대고 있던 불을 뗐어요. 점화원, 점화 에너지를 제거해도 연소 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연소가 유지되고 있는 온도니까 연소점이겠죠.
그래서 이 연소점은 통상 인화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다. 점화원을 제거했을 때 5초 이상 유지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근데 어떤 물질이 점화원을 처음부터 대지 않았는데도 열을 계속 받아서 열이 축적이 되면 그냥 지 혼자 열받아서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열의 축적에 의해서 착화가 이루어지는 그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화점을 다른 말로는 착화점 또는 착화 온도라고 부르는데, 얘는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스스로 발화, 착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보통은 이 발화점이 몇백 도 수준으로 되게 높은데, 요 황린이라는 애는 발화점이 고작 35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5도만 돼도 얘는 아무런 불씨 없이도 혼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황린이가 있었고, 뭐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 해서 이름 어려운 애들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네가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알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겠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알칸포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탄소수가 작을 때 인화점이 낮아지는데 반대로 탄소수가 많아지면 발화점도 낮아지더라. 이렇게 한번 훑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아주 소방의 기본이 되는 거죠. 화재의 종류와 특징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표인데요. 우리는 크게 5가지만 알면 돼요. A, B, C, D, K급.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반 화재를 A급이라고 하고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들, 뭐 종이, 나무, 고무, 솜 이런 것들이 가연물이 되는 걸 A급 일반 화재라고 한다. 당연히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아서 보통 화재라고도 부른다는 거. 큰 특징은 연소 후에 재를 남긴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A급 화재는 다량의 물을 뿌리는 냉각 소화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 다음이 유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액체, 알코올 같은 유류에서 비롯된 화재를 B급 유류 화재라고 하는데, 기름에서 불이 난 거니까 연소 후에 재 같은 게 남는 게 없겠죠. 이런 유류 화재는 물을 뿌리면 물이랑 기름이 안 섞이니까 기름이 막 사방팔방으로 튀면서 오히려 불이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고요. 불연성 포 같은 걸 덮어버리는 질식 소화를 한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해버려서 우리 그 연소의 3요소 노장들 중에 산소를 없애서 불 끄겠다는 거죠. B급 유류 화재는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다. 그 다음 C급은 전기가 통하고 있는 통전 중인 전기 기기에서 불이 나는 걸 C급 전기 화재라고 하고요. 전기로 인해서 불 붙은 건데 물 뿌리면 감전되겠죠?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고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 소화약제 뿌려서 질식 소화한다. 그 다음 금속류가 가연물이 돼서 발생하는 화재를 D급 금속 화재라고 한다. 이 가연성 금속류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덩어리진 괴상일 때보다는 분말, 가루 형태로 있을 때 가연성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류는 대부분 물이랑 반응하면 강한 수소를 발생시켜서 폭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수계 소화약제를 쓰면 안 되고,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나 마른 모래, 건조사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한다. 마지막 K급은 키친,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기구 뭐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걸 K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타고 있는 연소물의 표면에서 비누화 작용이랑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작용을 동시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큰 특징들과 각각의 A, B, C, D, K급을 무슨 화재라고 부르는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실내 화재의 양상 보겠습니다. 건물 그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어떤 특정한 가구나 그런 일부분에서 발화하기 시작해서 출화를 거치는데, 이 출화라는 건 수직으로 된 벽이나 칸막이 같은 입상지를 통해서 불이 천장 쪽으로 확산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출화를 거쳐 최성기에 들어서고 인접한 다른 건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화재 양상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또는 감퇴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 특징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초기에서 큰 특징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가구의 일부분이 독립적으로 연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하얗게 연기가 피어오르죠. 연기가 백색을 띈다. 그 다음 성장기에 들어서면요, 이 불길이 커튼이나 그런 수직으로 된 입상재를 타고 천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태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의 공급이 일정치가 않고 뭐 재나 먼지 같은 이런 불순물이 섞이고 그러면서 연기가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성장기에서 연기는 검은색을 띠고 이때 근접한 동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최고조에 이르러서 최성기가 되면, 이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태울 만큼 태우고 거기서 나온 가연성 기체들, 그 증기들이 안에 막 그득그득 차 있겠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태워서 연기의 양은 줄어들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쌓여있던 가연성 증기들의 불이 붙으면서 화염의 분출이 거세지는 게 특징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뭔가 안에서 뜨거운 열기와 화염이 꽉 차 있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폭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유리가 파손되고 구조물들이 낙하하고요. 그야말로 연소가 최고조에 이른다. 그리고 이때는 복사열에 의해서 인접한 건물로까지 화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진 뭐 태워먹을 거 다 태워먹고 불길이 사그라드는 감쇄기에 이르면 연기는 다시 흑색에서 백색으로, 왜 우리가 불 다 타고 남은 폐허 같은 장면 보면 허연 연기가 막 피어오르죠? 그런 식으로 감쇄기에는 연기가 다시 백색이 되고요. 화재가 쇠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연소가 더 확대되거나 그런 위험도는 없어진다. 이때는 그러면 다 타버려서 받치고 있던 대들보나 기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붕이나 벽도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큰 특징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각 단계별로 빈칸 뚫어놓고 연기의 색깔이라던가 근접한 동인지 건물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말을 찾도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에 또 자주 출제되는 게 이러한 실내 화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크게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롤오버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림 잠깐 띄워놓고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래시오버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플래시라고 하면 뭔가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번쩍하는, 일순간에 강하게 후레쉬가 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 제가 실내 화재 단계에서 설명하면서 이 어떤 공간 안에서 불이 막 옮겨 붙으면서 이것저것 가연물을 태우다가 고체의 경우에는 그 가연물들이 열분해를 하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게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다가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마치 후레쉬가 팡 터지듯이 일순간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플래시오버라고 하고요. 전실화재 또는 순발연소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플래시오버의 징후는 열이 켜켜이 집적되어 있고 두텁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아래쪽에 쌓여 있다가 실내 전체에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팡 발화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가 다 고온 상태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화 건물에서 출화 후 5에서 10분 후에 이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바로 다음에 보시겠지만 백드래프트와 플래시오버가 좀 다른 점이라면, 플래시오버는 실내 전체가 다 고온인 상태고 실내 전체가 일순간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현상을 플래시오버라고 한다는 점 체크하시고, 백드래프트 현상 보겠습니다. 이 백드래프트도 결국은 폭발적으로 연소한다는 건 플래시오버랑 비슷한데, 플래시오버는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거였지만 이 백드래프트는 안쪽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소방 활동을 하려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바깥에 있던 신선한 공기가 그 화재실로 유입이 되면서 실외로 바깥으로 이 화염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가는, 분출되는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때 화염이 폭풍을 동반해서 실외로 분출되는 거, 이거를 연기 폭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드래프트 현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화재실의 천장 쪽 머리 꼭다리를 개방해서 고온 가스를 미리 좀 빼주는 거죠. 한마디로 꼭지가 돌지 않게 안에 열받아 있는 가스를 밖으로 빼내준다. 그러면 환기가 돼서 이 백드래프트가 일어나지 않게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인데요. 농연 분출, 파이어볼 형성, 건물 도괴, 이 큰 특징들을 보여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백드래프트를 찾을 수 있겠죠. 또는 뭐 농연 분출, 파이어볼, 건물 도괴를 주면서 이것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뭐 1번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2번에 연기 폭발이라고도 한다. 3번에 천장 개방해서 환기시킴으로써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다. 해놓고서 4번에 롤오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관계없는 거 롤오버겠죠. 농연 분출, 파이어볼, 건물 도괴는 백드래프트의 특징이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롤오버를 볼 텐데요. 얘는 뭐 간단합니다. 롤이 뭐냐면 구른다는 뜻이에요. 대굴대굴 롤케이크처럼 굴린다. 이 롤오버는요, 화재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을 때, 보통 이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아직 불이 번지지 않은 복도 같은 곳으로 가스가 천장을 따라서 흘러나가잖아요. 그렇게 아직 연소하지 않은 미연소가스 상태인 가연성 증기가 천장 쪽에 쌓여 있을 때 이 화염, 불길이 그 천장면을 따라서 마치 파도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확 체감이 되실 텐데 진짜 그 천장면을 따라서 불길이 구르듯이 파도가 굴러서 퍼지듯이 길게 확 퍼지거든요. 그래서 미연소 가스를 통해 천장면을 따라 파도처럼 화염이 확산되는 현상을 롤오버라고 한다.
그리고 이 롤오버는 다른 말로는 플레임 오버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봤던 실내 전체가 일순간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플래시 오버라고 했죠. 그거랑은 다른 플레임 오버라는 건 천장을 따라서 파도처럼 화염이 퍼지는 롤 오버랑 같은 말이 플레임 오버라는 거. 이 두 가지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오버, 백드래프트, 롤 오버는 유튜브 같은 데다가 검색해 보시면 관련 영상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으로 보시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쉽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과 화염이 전달되는 방식을 볼 건데 먼저 열 전달부터 보겠습니다.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열 전도는 아까 가연물의 구비 조건 할 때 얘기했었죠. 열 전도도는 작아야 한다. 그때 말했던 전도라는 게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해서 열이 이동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뜨거운 미역국에 쇠숟가락 담가 놓으면 이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도 뜨거워지죠. 또는 병원 가서 청진기를 배에 딱 대면 엄청 차갑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접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열 전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 전도에 의해서 화염, 불길이 확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열의 전달 방식 두 번째, 대류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본 거 있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가 순환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대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복사. 아까 실내 화재 얘기하면서 최성기에서 복사열에 의해 인접한 건물로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말한 복사라는 건 열이 파장 형태로 계속 방사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무슨 와이파이 퍼지듯이 열이 파장 형태로 방사되니까 이 복사열은 화염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연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방사되는 중간에 차단물이 있으면 그 파장이 방해가 되니까 확산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 파장을 바로 받는 풍상 쪽이 파장이 넘어가는 반대쪽 풍하 쪽보다 복사열이 더 잘 전달된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나중에 인명구조기구 할 때 방열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은박지로 둘러싼 것 같은 옷이 있는데 이 은박지 같은 게 방금 말한 이 복사열을 다 반사시켜버리는 원리예요. 파장을 반사시켜서 열을 견디게 해주는 거죠. 그 옷을 방열복이라고 부르는 게 이 복사열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겠죠. 이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화염, 불길이 전달되는 방식을 볼 텐데 접염연소와 비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염연소는 말 그대로 화염과 접촉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와 화염이 접촉해서 그로 인해 연소가 확산되는 걸 접염연소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쉽게 불길이 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염에 의해서 불길이 점점 커지면 공포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접염연소의 특징이 주간에, 낮에는 주변이 다 밝으니까 화염이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야간에는 이 발생된 연기에 화염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그 연기까지 화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공포감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접염연소, 화염과 접촉해서 불길이 전달되는 방식이 있었고 비화는 비행할 때 그 비를 써서 불티가 바람에 날려서 먼 곳에 있는 곳에도 착화, 그래서 불길이 번지는 걸 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이나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겠고요. 낮에 밝은 곳에서는 이게 불티가 아니라 그냥 검은 물체 정도로 보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 연기의 유동. 장소의 특성별로 연기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 그걸 나타낸 건데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일반적인 보행 속도가 1에서 1.2m/s래요. 이 세크는 세컨드의 줄임말이니까 초당 몇 미터를 움직이느냐를 나타낸 단위가 미터/세크겠죠.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는 보폭이 일반적으로 초당 1에서 1.2m 정도를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 연기가 수평 방향, 이를테면 복도 같은 통로를 가로로 질러서 이동할 때는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좀 더 느려요. 0.5에서 1m/s 정도 된다. 근데 이걸 좀 세분해서 플래시오버, 아까 실내 화재 현상 중에서 실내 전체가 일순간 화염에 휩싸이는 거 있었죠? 그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0.5m/s 속도로 이동하는데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0.75m/s로 이동한다. 어떤 환경일 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 플래시오버 발생 전후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 계단실 같이 세로로 긴 공간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화재 초기에는 2에서 3m/s 속도로 이동하는데, 노면 아주 짙은 연기는 3에서 5m/s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기가 수직 이동할 때가 수평 이동할 때보다 속도가 거의 두세 배 이상 빠르게 이동하죠. 그리고 연기가 짙으면 속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지하 터널 같은 데에 있는 배기 장치인데 엄청 큰 선풍기 같은 그런 제트팬이 설치된 긴 터널은 바람이 불어주니까 더 빨리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제트팬이 설치된 지하 터널에서는 3에서 5m/s 속도로 이동한다. 요 그림과 표로 방향과 속도를 같이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기는 부력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 부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위로 막 떠오르려는 성질을 부력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그 부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 연기도 그 공기에 같이 꼽살이 껴서 같이 확산된다. 그러니까 부력을 받아서 연기도 결국은 막 위로 떠오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복도 같은 곳에서는 천장면을 따라서 안정적으로 확산되는데, 어떤 이런 공간에서 불이 났다고 치면 여기서 나오는 연기들은 이렇게 천장을 따라서 퍼지고 그 바깥에 있던 신선한 공기는 아래로 깔리면서 이 화점실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내화 건물일 때는 이 건물의 바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중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화 건물일 때는 이 중성대의 위치에 따라서 연기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보통은 불이 난 곳 연기가 그 층을 먼저 수평 이동하면서 같은 층을 오염시키고 위로 막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점점 위층으로 이동하겠죠. 그러고 나면 계단실 같은 곳을 통해서 아래층으로도 연기가 퍼져나간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화의 방식이 있는데, 무엇을 제어하느냐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이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가연물, 산소, 점화에너지, 연쇄반응.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을 제어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눠볼 텐데, 그럼 요소가 총 4개니까 이것도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 냉각, 질식, 제거, 억제 소화, 이렇게 4가지 분류입니다. 제거 소화는 쉽게 말해서 애당초 탈만한 걸 거기다 두지 않거나 치워버리는 거, 이걸 제거 소화라고 하는데요. 그럼 탈만한 게 뭔가요? 가연물이죠, 가연물. 가연물을 치워버리는 게 제거 소화입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화재가 점점 번져나가는 그 방향이 있겠죠. 그 앞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는 거. 그러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불이 번지질 않겠죠. 아니면 화재 현장에서 건물을 아예 파괴해버리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또는 가스 화재가 났을 때 그 밸브를 잠그는 거. 그러면 밸브가 안 잠겨 있었다면 그 가스가 계속 흘러나올 텐데, 밸브를 잠가서 그 기체가 나오지 않도록, 공급되지 않도록 탈만한 기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것도 제거 소화에 해당합니다. 이런 제거 소화 방식은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식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당연하죠. 건물을 막 아예 부셔버리고 이러는 거 너무 극단적이니까 자주 쓰이진 않지만, 이런 사례들이 제거 소화에 해당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를 제어하는 방식이 질식 소화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걸 질식이라고 하니까요. 이때 포인트는 뭔가를 덮어서 아예 산소와 접촉이 안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산소의 농도를 옅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질식소화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한계 산소 농도라고 해서 산소가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연소가 안 된다고 했죠? 보통 15% 이하로 떨어지면 연소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농도 이하로 산소를 제어하는 게 질식소화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유류 화재에서 폼으로 덮는 거, 이게 그 하얀 거품 같은 그런 걸 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표면을 덮어버리면 산소가 차단이 되겠죠. 같은 원리로 모래나 담요를 덮는 것도 산소 차단의 원리를 이용한 질식소화 방법에 해당하고요. 이산화탄소나 불활성 가스를 살포하는 것, 또는 일정 구역을 밀폐하는 이런 방법은 산소 농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이것도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어쨌든 공통적으로 산소를 제어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이 모든 걸 질식소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점화 에너지에 작용하는 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이 붙은 다음에 그 연소물에 계속 가해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빼앗는 거를 냉각 소화라고 합니다. 냉각 자체가 차갑게 식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붙어서 연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쉽게 말해서 물을 막 뿌려대서 식혀버리는 거, 이걸 냉각 소화라고 하는데, 좀 개념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가연물의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떨어뜨린다. 인화점은 점화 에너지를 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얘기하죠. 이 인화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열분해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계속 만들어서 연소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물을 막 뿌려서 인화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 가연성 증기의 농도도 같이 옅어지면서 하한계 밑으로 떨어지니까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열 에너지를 빼앗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에 나올 걸 대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냉각 소화할 때는 주로 물을 쓰거든요. 물을 뿌려서 식혀버리는데 이 냉각 소화의 원리를 이용할 때 왜 주로 물을 쓰냐면 물은 자기가 끓기 위해서 그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인 비열이 높고요. 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인 증발열 또는 잠열이라고 하는 이 잠열도 높은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끌어다 써야 하는 힘이 큰 물질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하면서 열받아 있는 어떤 대상에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자기가 써야 하는 열량, 비열과 잠열이 큰 애다 보니까 불타고 있는 대상한테서 그만큼 열량을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빼앗아서 인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거, 식혀버리는 걸 냉각소화라고 한다. 이 말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신생 깡패 라디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 화염 연소의 효과적인 방법, 억제 소화라고 한다는 거. 요거는 이 다음에도 또 얘기를 바로 해야 돼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 억제 소화라고 한다.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소의 4요소 중에 뭐를 전담마크 하는지, 어떤 걸 제어하는지에 따라서 제거, 질식, 냉각, 억제 소화 이렇게 네 가지를 봤고요. 얘네는 이 각각의 사례들을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소화 방식이 물리적인 작용인지 아니면 화학적 작용인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보기를 주고 다음 중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방법의 예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앞에 막 열받아서 불을 내뿜는 애가 있는데 걔를 물리적으로 후두려 패서 불을 끌 건지 아니면 얘한테 뭔가 약물을 먹여서 그 약물 반응에 의해서 얘를 화학적으로 진정시키고 좀 차분하게 만들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쉬운 건 우리가 앞서 본 내용이에요. 그 신생 깡패 라디칼이 분자를 막 공격해가지고 자기 몸집 불려서 군단을 만드는 걸 연쇄 반응이라고 했고 그 연쇄 반응은 화염을 내는 화염연소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길이 치솟는 화염연소에는 라디칼을 제거하는 억제 소화가 효과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특화된 정예군이 있는데요. 바로 분말 소화약제나 할론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거는 2급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분말 소화약제나 할론 소화약제가 부촉매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촉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촉진시키는 빠르게 하는 걸 촉매라고 하니까 부촉매 작용이라는 건 그 반대로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걸 부촉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디칼이 주변의 분자를 막 공격하면서 자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리면서 연쇄적으로 이 불길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려고 할 때 거기다가 약물을 투입해서 몸집을 막 불리려고 하는 이 라디칼을 흡착해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그 반응 속도를 늦추고 연쇄 반응이 계속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바로 억제소화라는 거죠. 이렇게 약물 투여해서 그 성질이 줄어들게 만드는 걸 화학적 작용이라고 하고요. 화학적 작용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분말 소화약제나 할론류 소화약제를 통해 억제 소화하는 방식이 화학적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억제 소화 외에는 전부 물리적인 작용을 이용한 소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물리적인 작용을 세분해서 연소 에너지의 한계, 농도의 한계, 화염의 불안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소 에너지의 한계는 아까 말한 냉각소화랑 비슷한 맥락으로 연소될 때 쓰이는 그 열 에너지를 제한하는 거. 이 냉각소화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 그랬죠? 물 뿌리는 거. 비열과 잠열이 높은 게 물이라서 주로 물을 쓴다고 했죠. 이렇게 냉각소화의 일종으로 열 에너지를 뺏어서 제한하는 거. 이게 연소 에너지의 한계에 해당하고요. 또는 탄광 있죠. 그 탄광 안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적되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암분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암석 분말이에요. 돌은 불이 아예 안 붙는 불연성 물질이잖아요. 그 암석을 분말 형태로 곱게 갈아서 그 암분을 탄광에 살포합니다. 그러면 이 암분이 탄광 안에 차있는 석탄 분말이랑 섞이면서 그 열을 뺏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섞인다고 생각해서 농도 한계로 보시면 안 되고 암분 살포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의 한계로 분류를 한다. 돌멩이는 차가우니까 암분 살포하면 탄광 안에 차있던 석탄 분말의 열 에너지를 뺏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일종의 냉각소화처럼 연소의 에너지를 제한하는 연소 에너지 한계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크게 봐서 물리적 작용에 해당한다. 그 다음 연소 범위 농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범위의 하한계보다 옅어져도 불이 안 나고 상한계보다 높아져도 불이 안 난다는 거. 이렇게 이 하한계부터 상한계까지 이 범위를 벗어나도록 연소 범위 밖으로 농도를 만들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연소 범위 자체를 좁혀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농도가 연소 범위 밖이 되도록 해서 소화하는 방법은 이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이 탈만한 무언가, 물질의 농도를 바꾸든 아니면 공기, 이 산소의 농도를 바꾸든 어쨌든 농도가 바뀌면 이 하한계보다 농도가 옅어지거나 상한계보다 농도가 짙어지게 만들어서 소화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소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용기를 기계적으로 밀폐를 시킨다. 이거 당연하죠. 뭐 락앤락 통에 담아서 밀폐시키는 거 산소 차단하는 거니까 일종의 질식 소화의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질식 소화도 결국은 공기의 농도를 바꾸는 거니까 농도의 한계를 이용한 방식이 될 거고요. 또는 알코올 화재에서 알코올 농도를 4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 뭐 이건 뭐 대놓고 농도를 떨어뜨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냉각수화 얘기하면서 열분해해서 가연성 증기를 내뿜는데 물을 막 뿌려서 얘 온도를 인화점 밑으로 떨어뜨리면 이 가연성 증기의 농도가 떨어져서 불이 안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 가연성 증기의 농도를 하한계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농도의 한계를 이용한 소화 방식이 될 거고요. 또는 어떤 석유 같은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 같은 물질에서 불이 났을 때 아주 고압으로 물방울 형태의 물을 분무해서 에멀전화한다. 유화시킨다. 이게 진짜 섞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는 안 섞이는 물과 기름을 에멀전화해서 섞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면활성제처럼. 그러면 이게 뜨거운 기름 상태일 때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증기압이 계속 높아질 텐데 이렇게 유화시켜서 물이랑 섞어 넣으면 그 증기압이 점점 떨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위에 만들어지던 증기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연소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 유류화재 시 에멀전화, 유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결국은 연소 범위를 떨어뜨리는 거, 농도의 한계를 두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 보면 뭐 밀폐시키는 거 일종의 질식소화였고 물 뿌려서 인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냉각소화였죠. 근데 그거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은 연소 범위 농도를 이용한 소화 방식이고 그걸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작용을 이용한 소화 방식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작용이 절대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용기를 기계적으로 밀폐시키는 거, 인화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뭐 그리고 알코올 화재에서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리거나 유류 화재에서 에멀전화 시키는 거 이런 사례들은 연소 범위 농도의 한계를 이용한 소화 방식이고 물리적인 작용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같은 농도의 한계를 이용한 방식이지만 이거는 연소 범위 자체를 좁혀서 연소를 정지시키는 방법인데 불활성 물질, 뭐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런 물질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를 잔뜩 투입시켜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연성 증기랑 공기 또는 공기 중에 산소가 서로 짝짝꿍이 맞아서 야 신나게 태워볼까? 이럴 때 이렇게 뭔 반응이 없는 애매한 애들, 이산화탄소나 질소, 특히 질소 같은 애들은 산소랑 만나면 열도 막 흡수하고 흡열 반응한다고 했죠. 얘네를 대량으로 집어넣으면 상대적으로 이 공간에서 산소가 차지할 수 있는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히 이 연소 범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소가 중단이 되겠죠. 이것도 약간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연소 범위, 농도의 한계를 줘서 소화하는 물리적 작용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도 얘네를 굳이 뜯어보면 얘는 냉각소화, 쟤는 질식소화 같은데 그 사례에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한 칸에 넣어놓은 이유는 결국은 얘네가 물리적 작용에 해당하는 소화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질식소화이고 동시에 냉각소화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서 얘네들은 큰 틀에서 농도의 한계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물리적 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이 각각의 사례가 연소 범위 농도의 한계를 두는 방식이었고 물리적 작용을 이용하는 소화 방식이라는 걸 꼭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 그 석유를 퍼내는 샘이라고 할까요? 그 거대한 펌프 같은 시설 있죠. 그 유정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예 이 화염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꺼트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거대한 유정의 불을 꺼트릴 정도로 강한 바람을 불어넣는 거, 좀 극단적이지만 폭약을 터트려서 그 폭발로 인해 발생한 폭풍으로 그 유정의 불을 꺼트리는 걸 말하는데 이때 그 폭풍에 의해서 화염이 불안정해지는 거, 화염의 불안정화를 이용한 방식도 물리적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칸을 보시면 제거소화든 냉각소화든 뭐 질식소화든 걔네들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물리적 작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네를 같이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정말 1차원적으로만 보자면 이 분말이나 뭐 할론유 사용해서 억제소화하는 것만 화학적 작용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물리적 작용이다. 뭐 냉각, 질식, 억제 전부 다 물리적 작용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요 칸에서는 각각의 예시가 냉각인지 제거인지 질식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꼭 그렇게 한 가지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요 칸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물리적 작용인데 그 안에서도 화염의 불안정화를 이용한 건지, 또는 연소 범위, 농도의 한계인지, 아니면 연소 에너지의 한계인지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시험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이런 소화작용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뭐 제거, 질식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화작용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체크하시고,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진짜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나머지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인데, 얘네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갖는 걸 위험물이라고 분류합니다. 이거 위험물의 정의가 뭐냐고 물으면서 빈칸 뚫어놓고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위험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갖는 것을 위험물이라고 한다. 아까 인화점이 점화원, 불티 같은 거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했으니까, 인화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불 근처에 있을 때 그 인화점이 낮아서 아주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인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화성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을 발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을 인화성, 뭐 발화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뭐 헷갈리게 뭐 가연성, 뭐 산화성 이런 비스무리한 말 갖다 붙였다고 해서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갖는 물질이다 이렇게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이러한 각각의 위험물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 위험성을 평가해서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뭐 제조소 같은 곳에 설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지정해 놓은 걸 지정수량이라고 합니다.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뭐 아주 심플하게 이 표에 나와 있는 각각의 물질의 지정수량이 몇이냐 이걸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강습 교재에 나와 있는 거에서 순서만 조금 바꿨어요. 왜냐면 딱 보자마자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자, 보시면 1, 2, 3, 4 순차대로 가는 거랑 1000, 2000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황발질코 1, 2, 3, 4, 등경천, 중이천. 다시 한번 황발질코 1, 2, 3, 4, 등경천, 중이천. 그래서 1, 2, 3, 4는 100단위예요. 100, 200, 300, 400. 그래서 황발질코 1, 2, 3, 4는 유황이 100, 휘발유가 200, 질산이 300, 알코올유가 400, 그리고 등경유가 1000, 중유가 2000이다. 이게 최저 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이라고 했죠. 이때 단위는 이거 딱 봐도 무슨 이름이 무슨 유, 무슨 류. 그러면 걔네는 기름, 액체니까 당연히 단위가 리터겠죠. 그거 말고 뭐 유황, 질산 이런 애들은 액체가 아니니까 단위를 킬로그램을 쓴다. 뭐 이것만 체크하시고 황발질코 1, 2, 3, 4, 등경천, 중이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이었고요. 넘어가서 위험물을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나눠서 각 특성별로 묶어둔 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좀 익숙한 애들이 있어요. 제1류, 제6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 얘기할 때 언급했었고, 제5류 위험물은 자기연소 얘기할 때 봤던 애죠. 그래서 사실 1급에서는 1류, 6류만 따로 산소 공급원으로 분류하고, 제5류는 자기연소하는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하는데, 2급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류, 6류, 5류를 묶어서 얘네가 다 산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 같이 분류하거든요. 이게 좀 더 명확해서 여기다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보시면 제일 윗칸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 6, 5, 6 그리고 그 뒤로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를 제1류로 분류하는데요. 이 자체가 강산화제라서 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가 가열, 충격, 마찰로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제1류는 산화성 고체, 그 다음 제6류는 산화성 액체로, 얘는 그 자체는 불연이지만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시키고 연소를 돕는 조연성 액체라고도 부릅니다. 이 6류 중에서 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 자기 반응성 물질, 이미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굳이 공기나 산소 공급이 없어도 자기 연소가 가능한 거, 폭발성 물질 같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기 연소가 가능하고 가열이나 충격, 마찰에 의해서 착화하고 폭발할 수 있다. 연소 속도가 빨라서 소화가 곤란한 게 특징이다. 자기 반응성 물질, 오류 위험물이고 얘도 산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산소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잠깐 다시 정리하면,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제1류, 6류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었죠. 산화제로. 그리고 제5류 위험물도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서 얘도 일종의 산소 공급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 제1류, 6류, 그리고 크게 보면 제5류까지도 포함해서 얘네 4개를 산소 공급원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이 4개 빼고 나머지 뭐 2류, 3류, 4류 얘네들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원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위험물인 애들 제2, 3, 4류를 보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라고 부르고요. 특징은 저온 착화,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을 수 있고 연소하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자연 상태에서 발화하거나 발열을 일으키고 또는 가연성 가스도 발생시켜서 위험하다. 그리고 동시에 금수성, 물과 반응해서 발열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접촉도 금지시킨다 해서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류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애들이 민감하죠. 그러니까 용기가 파손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라고도 부릅니다. 불이 쉽게 붙는 액체류인데 쉽게 생각해서 기름이라고 볼게요. 왜냐면 밑에서 얘네 특징을 따로 다룰 거거든요. 기름을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인화성 액체,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을 보면 인화가 쉽다, 불이 잘 붙는다, 그리고 물보다 가벼우면서 물에 녹지 않는데 그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대요. 기름 생각하면 그렇죠.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으니까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뜨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 기름이 증발하면서 나오는 기체,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그 다음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불이 붙으니까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이거 당연한 소리고,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킨다. 이것도 계속 얘기했죠.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으니까 이 공기랑 혼합되면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서 불이 붙는다. 쉽게 말해서 이 기름에서 만들어진 기체가 공기랑 섞이면 불이 나거나 심하면 폭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각각의 내용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 화재의 원인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쉬워요. 거의 거저주는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기 화재는 결국 전기가 통하고 있어야 화재가 나겠죠. 전기가 아예 끊겨서 안 통하는 상태면 전기로 인해서 불이 날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말장난인데요. 단선이거나 절연 상태면 전기 화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락이라는 말과 단선을 혼선하시면 안 되는 게, 단락은요, 합선이랑 같은 말, 이 전선이 오래되고 낡고 그러면서 전선끼리 서로 막 달라붙는 거, 이거를 합선 또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이 락이 이을락이에요. 선이 달라붙는 거. 이렇게 전선이 달라붙어 버리면 원래 흘러야 하는 전류보다 더 과하게 과전류가 흐르거나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합선 또는 단락,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난 과전류나 과부하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전, 전기가 새는 거예요. 이거 말만 들어도 위험하죠.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딴 데로 새는 거, 누전도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된다. 또는 규격 미달의 전선을 사용하거나 전기기구가 과열이 되거나 정전기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긴 불꽃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다.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이고, 만약에 문제로 다음 중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해놓고서 단선에 의한 화재, 이러면 이거 틀린 말이죠. 단선은 선 자체가 끊기는 거니까 전기가 안 통해서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단선과 아까 선이 이어져 버리는 단락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둘째로 절연에 의한 화재, 이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면 절연이라는 건 전기가 딱 끊어지도록 하는 거, 이를테면 그 전기 코드 여러 개 꼽는 멀티탭 있죠. 그 멀티탭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굳이 코드를 안 뽑아도 전류가 통하지 않게 딱 끊어주잖아요. 그게 일종의 절연이죠. 그러면 이 절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끊어주는 기능이니까 절연에 의해서는 불이 나지 않을 텐데, 이 절연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절연 불량 상태가 되면 그때는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건 절연 불량이지 절연이 아니라는 거. 종합하면 단선과 절연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니고 선이 합쳐지는 단락이거나 또는 절연이 안 되는 절연 불량일 때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전기가 새는 누전이나 적정한 전류 이상으로 과전류나 과부하가 걸리는 걸 예방해주는 전기 화재의 예방책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 알아서 그런 누전이나 과전류를 통제해주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예방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차단기가 고장이 나거나 불량이면 이때도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너무 쉬운데 이런 말장난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중에서 가스 볼 텐데요. 크게 LPG와 LNG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LPG는 액화 석유가스로, 원래는 이 P가 석유의 약자인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돼지, 피그 할 때 P라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LPG는 무겁거든요. 이 가스의 증기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기를 1로 뒀을 때 그것보다 무겁냐 가볍냐를 따지는 게 증기 비중이거든요. 당연히 1보다 크면 무겁겠죠. 그래서 이 LPG의 증기 비중이 1.5에서 2 정도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LPG 가스가 노출되면 바닥에 가라앉아서 체류합니다. 바닥 쪽에 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거워서 멀리 못 가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4m밖에 못 간다. 수평 이동 시 거리는 4m. 그러면 이 가스가 노출됐는지 그걸 탐지하는 탐지기를 어디다가 설치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LPG의 경우 가스 노출 탐지기는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 위치에 설치하고 탐지기의 윗부분이 가장 높은 면이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3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 LPG에 해당하는 성분과 그 화학식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부탄과 프로판이 LPG에 해당하고요. 부탄의 비읍이 약간 4 같죠? 그 탄이 텐이랑 비슷하니까 부탄은 C4H10이다. 이 프로판은 약간 리을이랑 비슷한 3, 그리고 프로8 해서 C3에 H8 이런 식으로 LPG는 부탄과 프로판이고 그 화학식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고 밑에 폭발 범위도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액화 천연가스인 LNG는 이 LNG의 N이 내추럴 할 때 N이거든요. 뭔가 천연, 내추럴이니까 이름만 들어도 가볍고 산뜻하죠. 그래서 얘는 가벼우니까 위로 둥둥 떠서 천장 쪽에 체류하고 멀리 8m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탐지기도 당연히 천장 쪽에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위치해야 하고 탐지기의 아랫면 하단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30c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고요. 알파벳 순서가 L, N, M 순서로 가니까 N 다음에 M, 메탄이다. 얘는 가벼워서 뭘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 않아요. 심플하게 CH4, 폭발 범위도 깔끔하게 5에서 15%다. 이 표를 가지고 각각 LPG와 LNG의 성분부터 특성, 연소기의 설치 위치까지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가스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가스 사용 전, 이 도시가스 같은 가스의 화재나 폭발 사고를 대비해서 가스에다가 메르카탄류의 어떤 물질을 일부러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출이 되면 약간 계란 썩은 내 같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출이 된 건 없는지 냄새를 맡아서 확인해보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서 실내에 가스가 차있지 않도록 내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을 두면 안 되고 코크와 호스를 제대로 조인다. 이거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새인데 사실 요즘은 이거를 밸브 하나로 관리해서 보통은 밸브 한 개로 되어 있던데 뭐 작용은 비슷합니다. 코크와 호스를 조여서 가스가 새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호스가 뭐 낡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교체를 하고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해야 하는 사항들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가스를 사용하는 중에는 점화해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보면서 대충 가스레인지 돌려놓고 당연히 불이 붙었겠지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불이 안 붙고 가스만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으면 나중에 불이 안 붙었네 하고서 라이터로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 순간 엄청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화했을 때 불이 붙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 파란 불꽃 상태인지 확인한다. 이거 예호남 연소할 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아주 완벽하게 배합해서 미리 섞어놓고 쓰는 가스의 경우에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파란색이나 백색 불꽃이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이런 가스들도 일종의 예호남 연소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파란색 불꽃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스불 켜놓고 장시간 자리 비우면 안 된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가스를 사용한 이후에는 열어놨던 코크와 밸브를 잠그고 뭐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중간 밸브, 용기 밸브, 메인 밸브 아주 밸브란 밸브는 다 잠그고 나가야 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스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이게 공급자의 입장에서 나는 건지 뭐 사용자 입장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렇게 나눠놓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사용자의 입장, 집에서 쓰는 입장에서 가스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 좀 정리해서 볼 텐데
방금 말한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가스 사용 전에 냄새로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걸 굳이 라이터나 성냥불로 확인을 하면 만약에 진짜 가스가 새고 있었다면 바로 불이 붙을 테니까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성냥불로 누설을 확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기 자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뭐 환기 불량이었거나 주변에 탈만한 거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연탄 같은 인화성 물질을 같이 뒀거나, 또는 코크랑 호스 단디 조여놓고 만약에 낡았거나 문제 있으면 교체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에서 호스 접속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거나, 뭐 코크 조작이 미숙해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었을 때 가스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 사용 중에는 점화할 때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 안 해서 누설로 인해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장시간 자리 비워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실내에서 이 가스 연기를 보관하면서 밸브랑 밸브 다 잠그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누설되면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막 조정기를 분해해서 잘못 끼워넣고 이렇게 오조작했을 때가 사용자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스 화재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소방학개론과 화기 취급 감독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빠르게 담았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옆에 같이 메모하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